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거절의 이유가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위자료 1천만 원을 요구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65세 그녀는 굴욕을 삼키며 사인했습니다. 4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혼자가 된 첫날 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음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오래 참아온 걸까? 우리는 가끔 너무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자신을 잃어가면서 지키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소진입니다. 그 물음이 그녀를 바꾸기 시작했고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참아온 사람은 더 이상 참는 것도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달라진 그녀 앞에 그 남자가 초라하게 늙어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눈에 띄게 초라해진 얼굴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챕터 봄이 오기 직전의 2월은 유난히 길다. 낮이 조금 길어졌다 싶어도 바람은 여전히 손등을 에이고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온기 대신 빛으로만 머무는 계절. 한정숙은 그 2월의 오후를 늘 같은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3층 서의 강의실 창가. 수강생들의 붓끝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수업이 끝나면 혼자 남아 붓을 씻고 먹을 정리했다.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오면 공원으로 이어지는 골목이 있었고 골목 끝 벤치에 잠깐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의 오래된 일과였다. 65. 35년 교단을 지키다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한정숙은 늘 반듯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아이들은 조용해졌고 학부모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으며 교직원 회의에서 그녀가 천천히 말문을 열면 논의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곤 했다. 누군가 비결을 물으면 그녀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사람 앞에서 흔들리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알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 다만 그 침착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가 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흔들릴 자격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한정숙뿐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으면 정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도 보지 않고 책도 읽지 않았다. 그저 멀리 바라보았다. 겨울 나뭇가지 사이로 드러난 하늘이 어떤 날은 맑게, 어떤 날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 시간만이 하루 중 유일하게 아무도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 소중함을 그녀는 퇴직 후에야 비로소 알았다. 오재철은 68이었다. 40년 건설 현장을 누빈 사람답게 두꺼운 어깨와 굵은 손목은 여전히 단단했고 걸음걸이에는 현장에서 굳은 성질이 배어 있었다. 결론을 빨리 내리고 말이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며 한번 옳다고 판단하면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 성격은 현장에서는 추진력이었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두려움이었으며 집에서는 때때로 벽이 되었다. 퇴직 후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 9시쯤 경로당에 나가 화투를 치거나 장기를 두고 점심을 먹은 뒤 2시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자리를 잡으면 저녁까지 텔레비전 앞을 지켰다. 정숙이 상을 차리면 먹고 나면 다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생활. 제철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이 있고 아내가 있고 식사가 있다. 그가 생각하는 노후의 전부였다. 그 생각 속에 정숙의 마음은 들어있지 않았다. 두 사람이 처음 합의를 한 것은 정숙이 쉰둘이던 해였다. 제철의 욕구는 여전히 왕성했고
정숙의 몸은 갱년기를 지나며 예전 같지 않았다. 젊을 때는 사랑이라 여기며 맞춰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의무는 부담이 되었고 부담은 두려움이 되었으며 두려움은 약속한 날이 다가올수록 몸이 먼저 굳어지는 긴장으로 변했습니다. 50대에는 한 달에 2번, 60이 넘으며 한 달에 1번으로 줄었다. 정숙의 요청이었다. 제철은 길게 토라졌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합의는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선을 그었다. 달력의 표시가 가까워질수록 정숙의 말수는 줄었고 식탁의 침묵은 길어졌다. 제철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대신 서운함을 쌓아두었다. 서운함은 결국 분노가 된다. 그리고 분노는 말이 된다. 당신은 맨날 피곤하다,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화장실로 들어갔다. 수돗물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그 소음들이 그녀에게는 작은 방패였다. 말들이 그 안에서 삼켜졌으니까. 제철 씨 같은 남편이 어딨어. 친구 김미숙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숙은 웃었다. 미숙의 남편은 5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다. 이 나이에도 아내를 찾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 복이었다. 정숙도 그것을 이해했다. 다만 그 복이 왜 자신에게는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웃었다.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은 가장 아픈 부분을 가장 깊이 숨기는데 능숙해진다. 한정숙은 그 일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다. 딸 오혜진은 서울에 살았다. 38배 혜진은 중학교 교사이자 2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다. 주말마다 내려오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대신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럴 때마다 늘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 남았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아빠가 엄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방식이 이상하다는 것. 그리고 그 뒤 며칠 동안 엄마의 표정이 굳어 있다는 것.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은 결혼 후였다. 하지만 혜진은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못했다. 모른 척하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 믿어왔기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직은 몰랐다. 그날도 정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2월에 낮게 깔린 하늘 아래 오후 4시. 장갑 낀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먼 산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기다리는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홀가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자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빈 공간이 자라났다. 집에 가면 남편이 있고 저녁을 차려야 하고 그리고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40년. 가야 하니까 가고 해야 하니까 하고 참아야 하니까 참으며 걸어온 시간. 그 걸음의 끝이 어디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요즘 그녀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집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제철이 소파에 기대 뉴스를 보고 있었다. 정숙을 한번 힐끗 보더니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 늦었네. 수업 끝나고 잠깐 앉아 있었어요. 뭘 또?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두부와 호박을 꺼내 도마 위에 올리고 칼을 들었다. 도마를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주방을 채웠다. 잠시 후 제철이 다가와 물을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이다. 칼이 잠깐 멈췄다. 알아요.
알면 됐어.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금요일, 이틀 뒤, 정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익숙한 긴장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이라 하기엔 너무 오래되었고, 거부감이라 하기엔 너무 복잡하며, 슬픔이라 하기엔 너무 잠잠한 감각. 그냥 무거움. 온몸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 프라이팬 위에서 두부가 노릇하게 익어갔다. 이틀만 더 버티면 된다. 그녀가 40년 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해온 말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자정이 넘도록 잠들지 못했다. 제철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방 안을 채웠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잠을 못 잤을까? 25에 결혼했으니 40년. 처음에는 몰랐다. 젊었고 사랑이라 믿었고 힘들어도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단 3마디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싫다. 그냥 싫다. 몸이 원하지 않는다. 왜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미안함, 의무감,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이 무거움이 되었다. 정숙은 조용히 돌아누웠다. 금요일까지 이틀. 그 밤은 유난히 길었다. 한정숙은 또 한 번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잠들지 못하는 밤을 지나고 있었다. 이 챕터 이틀이 지났다. 금요일 아침은 겉으로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제철은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고 정숙은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짧았다. 간이 좀 싱겁네. 더 드릴까요? 됐어. 그 정도가 아침 식탁의 전부였다. 어제도 그제도 아마 1년 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풍경. 하지만 정숙의 몸은 알고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밥을 먹는 내내 가슴 아래 어딘가가 천천히 조여들었다. 설거지를 하는 손도 평소보다 빨랐다. 빨리 끝내고 싶은 건지,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건지, 그 경계가 모호했다. 싱크대 앞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오늘은 몸이 안 좋다. 실제로 그랬다. 어젯밤부터 목이 칼칼했고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에 몸살 기운이 퍼져 있었다. 관절이 뻐근했고 눈이 뜨거웠다. 체온계는 37도 5분을 가리켰다. 제철이 경로당으로 나간 뒤 정숙은 감기약을 한 알 삼키고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약 기운이 돌면 좀 나아질 것이다. 아니면 오늘은 안 된다고 해야겠다. 그 생각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따라왔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제철이 돌아왔다. 현관문 소리에 정숙은 반쯤 누운 몸을 일으켰다. 제철이 코트를 벗다 말고 물었다. 왜 누워 있어? 몸살 기운이 있어요. 아침부터. 제철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더 묻지는 않았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제철은 텔레비전을 봤고 정숙은 소파에서 얕게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정숙은 몸을 일으켰다. 몸이 무거웠지만 국을 끓이고 밥을 차렸다. 30년 넘게 반복된 몸의 습관이었다. 식사 중 제철이 물었다.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요. 몸이 안 좋아서. 제철은 더 말하지 않고 밥을 비웠다. 정숙은 약을 한 번 더 먹고 일찍 침실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자 잠시 몸이 풀리는 듯했다. 눈을 감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제철이었다. 그는 불을 켠 채 침대 옆에 앉아 이불 위로 손을 올렸다. 정숙은 눈을 떴다. 자려고요. 알아. 그냥 그 손길의 의미를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40년 동안 배운 감각이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요. 가능한 한 부드럽게 꺼낸 말이었다. 제철의 손이 멈췄다. 몸살이라며. 네. 열도 있고 몸이 너무 무거워서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낮은 목소리. 맨날 이렇네. 정숙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프다, 피곤하다, 힘들다. 맨날 그 소리야.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졌다. 정숙은 이불을 더 끌어올렸다. 제발, 오늘만은.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이럴 거면 우리가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정숙의 눈이 다시 떠졌다. 침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제철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분노라기보다 오래 눌린 서운함이 터진 얼굴. 정숙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오늘따라 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 지금 열 있어요. 알아. 몸이 아프다고 했어요. 안다니까? 정숙이 조용히 물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안쓰럽지 않아요? 제철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열이 있다고 했어요. 온몸이 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 눈에 그게 안 보여요? 제철이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오늘 말고 다른 날 하면 되잖아. 정숙은 그 말을 천천히 되씹었다. 다른 날. 그 다른 날을 기다리며 40년이 흘렀다. 정숙이 처음으로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다. 제철 씨. 그가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파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잠시 시선이 부딪혔다. 그리고 제철이 돌아섰다. 문을 세게 닫지는 않았지만 나가며 말했다. 이럴 거면 그냥 따로 살지. 문이 닫힌 뒤 정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몸도 아팠지만 가슴 안쪽이 더 조여왔다. 이럴 거면 그냥 따로 살지. 그 말은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다. 분노의 말이 아니라 어쩌면 진심처럼. 그리고 동시에 떠올랐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정숙은 스스로 놀랐다.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늘 다른 일로 덮어왔는데 오늘 밤은 덮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누웠다. 천장이 보였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흘렀다. 내일 아침도 아마 똑같이 시작될 것이다. 그 너무도 정확한 예상이 오늘은 이상하게 숨막혔다. 그날 밤 정숙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제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먹었다. 정숙은 이불 속에서 체온을 쟀다. 38도 2부. 열이 더 올랐다. 몸이 더 안 좋다고 말했지만 제철은 별말 없이 혼자 밥을 챙겨 먹고 경로당으로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고요해졌다. 정숙은 창으로 들어오는 2월의 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젯밤 그 말을 정면으로 떠올렸다. 따로 살지.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밀어내고 싶지 않았다. 혼자 사는 삶.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몸이 굳지 않아도 되는 시간. 저녁에 눈치 보지 않고 먹는 밥. 아침에 하루가 온전히 자신의 것인 삶.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눈을 감자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러나 그 감정이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 상상을 단 한 번도 서둘러 거두지 않았다는 것. 사흘 뒤, 열이 내린 저녁, 설거지를 하던 정숙의 뒤에서 제철이 말했다. 이제 괜찮아졌지. 조금요. 그럼 오늘. 정숙이 수도를 잠갔다. 천천히 돌아섰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제철 씨, 왜?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왜 힘들다고 하는지. 제철의 표정이 굳었다. 정숙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4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당신한테 진짜 이유를 말한 적 없어요. 내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핑계를 댔죠. 잠깐 숨을 들이쉬었다. 근데 사실은요. 정숙이 말했다. 그냥 싫었어요. 내 몸이 원하지 않아서. 부엌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긴 침묵. 제철이 낮게 말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도 몰라요. 나는 당신 남편이야. 알아요. 부부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럴 거면 진짜로 헤어지자. 이번 말은 분노가 아니었다. 지쳐서 나온 목소리였다. 정숙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40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혼자 울었던 밤들도. 정숙이 말했다. 알겠어요. 제철의 눈이 흔들렸다. 뭐가? 헤어지자는 말이요. 그 순간 오래된 패턴이 깨졌다. 제철이 낮게 불렀다. 정수가. 진짜요? 정숙의 대답은 짧았다. 나는 그냥이 아니에요. 그녀는 돌아서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주름진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이 원하는 것을 이제는 해도 될까? 잠시 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집안에 2월의 바람 소리만 남았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슬픔인지, 해방인지, 아니면 그 둘이 같은 것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그 밤 40년 결혼의 균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완성되고 있었다. 3챕터 개정 대본. 사흘이 지났다. 제철은 그날 밤 늦게 들어왔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말하지 않았고 정숙도 묻지 않았다. 같은 집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시간을 보냈다. 밥은 차려졌고 먹었으며 텔레비전은 켜졌다 꺼졌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일상.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번 사흘은 예전의 사흘과 전혀 다른 시간이라는 것을. 예전의 침묵은 다툼 뒤의 휴직이었다. 며칠 지나면 누군가 먼저 말을 꺼냈고 흐릿하게 봉합되었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오늘 날씨 춥더라. 그렇겠네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더 이어지지 않았다. 정숙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철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 그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화를 내면 맞설 수 있지만 이렇게 조용히 변한 사람 앞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제철은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다. 정숙은 그 소리를 뒤로하고 현관을 나섰다. 가방 안에는 수첩 하나만 넣었다. 행선지는 말하지 않았다. 법률 상담센터는 시청 근처 건물 4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정숙은 안내 데스크 앞에 앉아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름, 생년월일, 상담 내용. 볼펜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적었다. 이혼 상담.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낯설었다. 대기실에는 두 사람이 더 있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의 사연을 가슴에 품고 순서를 기다렸다. 곧 정숙의 이름이 불렸다. 상담사는 차분한 목소리의 중년 여성이었다. 정숙은 지난 며칠의 일을 순서대로 설명했다. 40년의 결혼, 합의, 그날 밤의 대화.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한 번 목소리가 흔들렸다. 상담사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정숙이 물었다.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상담사는 절차를 차근히 설명했다.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혼인 기간과 기여도.
정숙의 교직 경력과 연금, 공동재산 기여도까지. 결론은 분명했다. 정숙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위자료는요? 상대가 청구하려면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법적 근거는 매우 약합니다. 정숙은 수첩에 조용히 적었다. 제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네. 협의가 가장 빠르고 간단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막연한 두려움에 윤곽이 생긴 순간이었다. 두려움도 모양이 생기면 다룰 수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정숙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예 수업이 있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수강생들이 붓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의 글자는 정, 고요할 정. 정숙이 좋아하는 글자였다. 수업이 시작되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처음 보는 여자가 들어왔다.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어깨에 긴장이 묻어 있었다. 이순옥. 수업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생님, 처음이라 많이 서툴렀죠? 아니에요. 손이 안정적이세요. 순옥이 웃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히는 웃음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이혼하고 처음으로 뭔가 배우러 왔어요. 3년 만에요. 정숙의 손이 멈췄다. 이상하지 않아요. 다들 빨리 밖에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반년을 집에만 있었어요. 정숙은 그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붓을 들고 싶어졌어요. 이유도 없이. 정숙이 말했다. 잘 오셨어요. 순옥이 환하게 웃었다. 이혼하고 나서요. 처음엔 내가 잘못 살았나 자책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냥 안 맞는 삶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더 가벼워요. 진짜로. 그 말은 조언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냥 살아본 사람의 문장이었다. 그 한 문장이 정숙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저 가벼움. 갖고 싶다. 버스 창가에 앉은 정숙은 지나가는 겨울가지들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오히려 더 가벼워요. 그 말이 계속 남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철은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정숙은 그 옆에 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기회가 왔다. 제철 씨, 나 오늘 법률 상담 다녀왔어요. 제철의 몸이 굳었다. 뭐? 이혼 절차 상담받았어요. 그는 천천히 소파 반대편 끝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다. 진짜로 할 거야? 제철 씨가 먼저 말했잖아요. 그건 그냥 한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나는 그냥이 아니에요. 긴 침묵 끝에 제철이 말했다. 그러면 위자료는 줘야지. 정숙의 눈이 잠깐 좁아졌다. 얼마요? 1천만 원.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러나 정숙은 누르고 말했다. 법적으로 근거 약하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유리하다고요. 제철의 표정이 굳었다. 법대로 하겠다는 거야? 법대로 하면 제철 씨가 더 불리해요. 침묵. 그리고 제철의 마지막 카드. 자식들한테 이 꼴 보일 거야? 그 말은 정확히 정숙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혜진. 그 이름이 가슴을 조였다. 이틀 뒤 정숙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숙이 말했다.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좀 안 좋아. 잠시 침묵. 그리고 혜진의 한마디. 또 아빠가 그랬어요? 그 또라는 한 글자가 정숙의 숨을 먹게 했다. 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정숙의 눈이 뜨거워졌다. 잠시 후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
긴 침묵 끝에 혜진이 말했다. 엄마, 나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리고 엄마가 힘들었던 거 나 알아요. 오래전부터. 그 순간 정숙의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주말, 혜진이 내려왔다. 현관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긴 이야기가 오갔다. 모두 말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전해졌다. 마지막에 혜진이 물었다.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혼이야 아니면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야?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이상하게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처럼 느껴졌다. 둘 다인 것 같아.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엄마가 결정해. 내가 따를게. 그 문장은 정숙에게 예상보다 훨씬 크게 울렸다. 누군가가 자신의 결정을 기다려준다. 그것이 이렇게 큰 일이었나? 그날 밤, 정숙은 상담 봉투를 책상 위에 펼쳤다. 천천히 읽고 밑줄을 긋고 다시 정리했다. 오래된 교장의 습관이었다. 모든 것을 이해한 뒤 그녀는 서랍을 닫았다. 1천만 원. 억울했다. 하지만 그 돈은 패배의 값이 아니었다. 조용히 끝낼 수 있는 값. 정숙은 결론을 내렸다. 내일 말할 것이다. 알겠다고. 그 돈을 주고 조용히 끝내자고. 이것은 제철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한 마지막 정리였다. 불을 끄자 방 안이 어두워졌다. 정숙은 생각했다. 오늘은 정말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4챕터 법률 상담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제철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정숙이 차린 밥을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없었다. 혜진은 전날 저녁 서울로 올라갔고 집안은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이상하게 공간이 더 넓게 느껴졌다. 따뜻해서가 아니라 비어 있어서.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손에 물기를 닦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제철 씨, 할 말 있어요. 제철은 화면을 보며 짧게 말했다. 뭔데? 이리 와서 들어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제철이 볼륨을 낮추고 돌아보았다. 정숙은 식탁 의자를 빼앉았다. 제철도 마주 앉았다. 식탁 사이로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마주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위자료 1천만 원 드릴게요. 제철의 눈이 한번 깜빡였다. 대신 조건 있어요. 뭔 조건? 조용히 끝내요. 법원까지 가지 말고 자식들한테 자세한 이유도 알리지 말고 우리 합의로 마무리해요. 제철은 잠시 정숙을 바라보았다.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진짜야? 네. 후회 안 해? 정숙은 잠깐 그 단어 앞에 머물렀다. 후회. 앞으로의 일을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나중에야 알겠죠.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근데 이대로 계속 사는 건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제철이 입을 다물었다. 그는 반박하지 못했다.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이미 오래 생각한 사람의 톤이었기 때문이다. 제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 두 글자가 식탁 위에 떨어졌다. 40년의 결혼이 그렇게 조용히 수렴되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할 말은 없었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사흘 뒤였다. 가정법원 창구 앞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지 않았다. 정숙이 먼저 서류를 냈고 제철은 뒤이어 서명했다.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없으므로 한 달. 창구를 나오며 제철이 물었다. 한 달 뒤에 또 와야 하네. 네. 그때까지는 같이 살아야죠.
서류 마무리될 때까지는. 제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 밖에 나오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함께 온 것도 함께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다. 정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으며 2월 끝자락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차가운 하늘. 한 달 뒤면 달라져 있겠지. 그때쯤 자신도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숙려 기간 한 달은 예상보다 빨리 흘렀다. 두 사람은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으며 같은 집에 머물렀다. 정숙은 서예 수업을 계속 나갔고 제철은 경로당에 다녔다. 밥은 여전히 정숙이 차렸다.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순옥이 두 번째 수업에 나온 날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녀가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 표정이 좀 달라 보여요. 그래요? 결정한 사람 얼굴이에요. 정숙은 잠시 붓을 씻다가 말했다.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순옥이 잠시 말을 멈췄다. 힘드시겠다. 정숙이 작게 고개를 저었다. 생각보다요. 순옥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정숙이 바라보았다. 많이 울면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인데 덤덤하면 이미 너무 오래 울었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한 말이었다. 정숙은 오래 울어온 사람이었다. 순옥이 손을 잠깐 잡았다 놓았다. 그래도 선생님은 잘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순옥이 웃었다. 붓끝이 안 흔들려요. 정숙의 시선이 자신의 손으로 떨어졌다. 주름진 손, 40년의 시간. 그 말이 유난히 깊게 내려앉았다. 이혼 확인 기일은 3월 초였다. 판사 앞에서 절차는 짧게 끝났다. 몇 가지 질문, 짧은 대답, 서명. 그것으로 끝. 40년이 끝났다. 법원 밖에서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란히 서 있는 순간 제철이 먼저 말했다. 잘 살아. 정숙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았다. 진심인지 형식인지는 따지지 않았다. 제철 씨도요. 제철이 먼저 걸어갔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좋았던 시간도, 버텼던 시간도, 울었던 밤들도 모두 저 어깨 뒤에 남아 있었다. 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3월의 하늘. 이번에는 눈물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두 줄기가 빠르게 내려왔다가 멈췄다. 정숙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걸었다. 이사는 열흘 뒤였다. 30평 아파트에서 15평 빌라로 방 2개, 작은 거실, 좁은 부엌. 혼자 사시기엔 딱 좋아요. 처음 집을 볼 때 들었던 말. 그때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말이 되었다. 짐을 옮기고 마지막으로 빈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소파 자국, 책장 그늘, 가족 사진이 걸렸던 네모, 사람이 살았던 흔적. 정숙은 눈으로 하나씩 짚었다. 잘 있어.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새집 첫날 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처음 온 것은 해방감이었다. 달력을 보지 않아도 되는 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침대.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공간. 그것이 이제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온 것은 공허였다. 이상하게도 두 감정이 함께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오늘 밤만큼은 교장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강사도 아닌 그냥 한정숙으로 울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이 떠졌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창문을 열자 3월 공기가 들어왔다. 2월보다 분명히 부드러웠다.
그리고 문득 오늘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상할 만큼 어색했다. 막막함이 먼저 올라왔다. 무엇을 해야 하지? 정숙은 물을 끓이고 커피를 탔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새 삶이. 거창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았다. 며칠 뒤 순옥이 말했다. 수영 한번 해보세요. 물속에 있으면 잠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정숙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둠을 지나온 사람의 밝음이 거기 있었다. 같이 해볼까요? 순옥이 웃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다. 봄이 오고 있었다. 아직 차가웠지만 분명히 오고 있었다. 정숙도 그 봄의 초입에 서 있었다.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열리기 시작한 자리였다.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했다. 5챕터. 이사한 지 3주가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정숙은 이순옥과 함께 집 근처 시민 수영장에 등록했다. 왕복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신청서를 작성하던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다. 나이 65. 이 나이에 처음 수영을 배우러 왔다는 사실이 문득 새롭게 느껴졌다. 옆에서 순옥이 말했다. 뭘 그렇게 봐요? 65에 시작하는 게 늦은 건가 싶어서요. 순옥이 웃었다. 늦은 거 없어요. 저 62에 시작했어요. 정숙도 따라 웃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50분. 정숙은 수영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3월의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골목 가로등 아래로 발걸음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수영장 앞에는 이미 순옥이 와 있었다.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며 정숙은 거울을 보았다. 50대 이후 처음 입는 수영복. 주름진 살, 처진 어깨. 낯설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다. 이 몸은 40년을 살아낸 몸이었다. 밥을 짓고 아이를 낳고 교단에 서고 울고 참고 버텨온 시간들이 이 몸 안에 모두 있었다. 정숙은 수경을 쓰고 물로 걸어 들어갔다. 처음 물에 들어간 순간을 그녀는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발끝부터 올라오는 차가움, 허리까지 잠길 때의 낯선 부력, 그리고 몸을 물 위에 눕히는 순간 세상의 소리가 바뀌었다. 텔레비전 소리도 누군가의 목소리도 달력의 날짜도 물속에는 없었다. 오직 물이 몸을 스치는 소리만 있었다. 정숙은 킥판을 잡고 서툰 발차기를 시작했다. 다리가 금방 무거워졌고 몇 번이나 물을 먹었다. 레인 끝에서 숨을 고르며 보니 순옥이 유유히 왕복하고 있었다. 저렇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런데 초조함이 따라오지 않았다. 천천히 하면 되지. 그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왔다. 누가 재촉하는 것도 비교하는 사람도 없었다. 정숙은 다시 발을 찼다. 레인을 왕복하는 동안 머릿속이 텅 비워졌다. 이상하게 좋았다. 이혼도, 새집도, 앞으로의 삶도,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따라오지 못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 몸이 묘하게 가벼웠다. 순옥이 물었다. 어때요? 좋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다들 그래요. 수영장을 나서자 아침 7시. 가게들이 셔터를 올리고 어디선가 된장국 냄새가 흘러나왔다. 정숙은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다. 이런 아침도 괜찮다. 수영을 시작한 뒤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월수금 새벽 수영, 화목서의 수업. 그 사이 시간은 스스로 채웠다. 마트에 가고, 공원을 걷고, 도서관에 앉고, 동네 국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혼밥은 처음 3번이 어색했고 5번째부터 편해졌다. 박금례를 만난 것은
수영 등록 2주째였다. 67, 퇴직 간호사.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많이 수영하는 여자. 탈의실에서 인사를 나누었다. 새로 오셨죠? 킥판 하시는 분. 네. 처음이에요. 금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발차기 나쁘지 않던데요. 칭찬이에요? 사실이에요. 직선적이고 시원한 사람이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금리가 물었다. 혼자 사세요? 네. 금리가 담담히 말했다. 저도 혼자예요. 5년 됐어요. 사별.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다. 물속에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순옥의 말과는 달랐다. 하지만 정숙에게 물은 또 다른 의미였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몸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맞추는 몸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몸. 그 감각이 생각보다 깊게 와 닿았다. 이사 2달째. 정숙의 몸과 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잠이 깊어졌다. 밥맛이 돌아왔다. 붓을 드는 손이 더 안정됐다. 수강생들도 느꼈다. 선생님 선이 달라졌어요. 정숙은 알고 있었다. 손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다. 이제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좋은 아내도, 좋은 어머니도, 좋은 교장도 아닌 그냥 한정숙. 그 자유가 붓끝에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화요일, 수업 후 순옥, 금내와 국밥집에 갔다. 건강하게 잘 삽시다. 금내의 건배. 세 사람이 웃었다. 정숙은 문득 깨달았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삶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조금 신기했다. 그들은 정숙의 과거를 몰랐다. 그저 지금의 한정숙만 알고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편안했다. 그 따뜻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수가 제철 씨 여자 생겼대. 정숙의 손이 멈췄다.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살폈다. 분노. 있었다. 허탈함. 그것도 있었다. 그리고 의외로 또렷한 감정 하나. 안도감. 이제 그의 요구가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풀어주고 있었다. 복잡해. 정숙이 말했다.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 미숙이 답했다. 그게 정상이야. 40년이잖아. 맞는 말이었다. 감정은 도장 찍는다고 잘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붓을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전시회 출품하자. 화선지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썼다. 자유. 먹이 번졌다. 정숙은 그 두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이 글자를 쓰는데 65년이 걸렸다. 4월. 벚꽃이 터졌다. 정숙은 벤치에 앉아 꽃을 올려다보았다. 예전에는 이렇게 보지 못했다. 지금은 보였다. 이 시간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닿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혜진이었다. 엄마 뭐해요? 꽃 보고 있어. 잠시 침묵. 엄마가요? 정숙이 웃었다. 혜진이 말했다. 엄마 수영한다며요? 멋있다. 그 말에 정숙의 웃음이 깊어졌다. 40년 동안 처음 듣는 말이었다. 이사 넉 달째. 정숙은 수영 500m를 완주했다. 금례가 엄지를 들었고 순옥이 박수를 쳤다. 금례가 말했다.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무거웠던 것들, 달력의 날짜, 의무, 긴장. 지금 분명 가벼워졌다. 완벽하진 않았다. 가끔 허전했고, 가끔 아릿했고, 가끔은 과거가 스쳤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이것이 회복이었다.
조금씩 천천히 무너지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지는 것. 정숙은 다시 걸었다. 아침 햇살이 발밑에 번졌다. 한정숙, 65. 지금 자신의 걸음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다. 6챕터.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다. 봄이 두 번째로 돌아왔다. 작년 이맘때 정숙은 막 새 집으로 이사한 참이었다. 공원 벚꽃을 처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았고 혜진과 통화하며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왔다. 그 사이 정숙의 일상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다. 수영은 이제 생활이 되었다. 500m에서 시작해 800m를 넘겼고 박금래는 곧 1000m도 가능하겠다고 했다. 서해 전시회도 무사히 마쳤다. 지역문화재단 전시장 벽에 걸린 작품 아래 이름표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한정숙. 그 이름 앞에서 혜진이 한참 서 있다가 눈물을 닦았고 순옥과 금래는 꽃다발을 안겨주며 사진을 찍자고 했다. 그날 정숙은 울지 않았다. 기뻐서라기보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65의 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건다. 늦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 당연함을 깨닫는데 65년이 걸렸다는 사실만이 조금 마음에 남았다. 4월 중순 목요일 오후 서예 수업을 마치고 문화센터 계단을 내려오는데 골목 저편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숙의 발이 멈췄다. 오재철.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은 뒷모습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달랐다. 걸음이 느렸다. 어깨가 눈에 띄게 굽어 있었다. 저 어깨가 저렇게 처질 수 있는 것이었나? 정숙은 잠깐 낯설게 느꼈다. 그때 재철이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재철이 먼저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변화는 더 분명했다. 살이 빠졌고 볼이 꺼졌고 눈 밑에 그늘이 깊어졌다. 이 1년이 그에게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 보였다. 지나가다 보였어.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정숙은 따지지 않았다. 왜 왔어요? 목소리는 담담했다. 재철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얼굴은 봤어요. 잠깐의 정적. 정숙이 덧붙였다. 할 말 있으면 해요. 재철이 입술을 몇 번 움직이다가 말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정숙은 조용히 들었다. 2달 됐어. 그랬군요. 재철이 시선을 떨구며 말했다. 살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 정숙이 내가. 봄 오후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다. 정숙은 자신의 가슴을 천천히 살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지는 않았다. 정숙이 말했다. 잠깐 앉죠.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다. 의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1년의 거리. 많이 후회됐어. 재철의 말. 어떤 걸요? 그냥 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다. 어느덧은 지금의 자신에게는 같은 무게였다. 잠시 후 정숙이 물었다.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재철이 씁쓸하게 웃었다. 잘 못해 먹어. 그 순간 아주 옅은 측은함이 스쳤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측은함과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운동 좀 하세요. 정숙이 말했다. 몸이 있어야 밥도 먹혀요. 재철이 그녀를 빤히 바라봤다. 너는 잘 지내는 것 같다. 네. 얼굴이 좋아졌어. 수영해요.
매일 새벽에 짧은 침묵, 제철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정수가, 네. 제철이 천천히 말했다. 미안해. 아주 늦게 도착한 두 글자. 정숙은 그 말을 가만히 받았다. 원했던 말이었을까? 아마 한때는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그녀를 크게 흔들지 못했다. 이미 스스로를 회복해낸 뒤였기 때문이었다. 알겠어요. 화 안 나? 그 감정은 지나갔어요. 제철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정숙이 먼저 일어났다. 들어가서 쉬세요. 제철이 올려다봤다. 또 볼 수 있어? 정숙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건강하게 지내요. 그것이 오늘의 대답이었다.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다가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아, 이렇구나. 완전히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뿐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야기를 들은 미숙이 단번에 말했다. 정숙아, 너 흔들렸지? 조금. 그 조금이 제일 위험해. 정숙이 작게 웃었다. 알아. 미숙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불쌍해 보이는 거랑 다시 돌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정숙이 눈을 감았다. 알아. 그 말로 충분했다. 이틀 뒤 저녁,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엄마 아빠 때문에. 정숙의 손이 멈췄다. 심장에 이상 소견이 나왔대요. 순간 이틀 전 보았던 제철의 어깨가 떠올랐다. 굽어있던 등, 꺼진 볼, 깊어진 눈밑. 수술해야 할 것 같대요. 심장 판막 치환술. 빠를수록 좋다는 의사 소견. 혜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엄마 나 혼자 감당하기가 좀 버거워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가 끝난 뒤 그녀는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 휴대폰을 켰다. 연락처 목록. 오재철. 이혼 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화면을 껐다. 아직은 아니었다. 걱정 때문인지, 연민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 때문인지 자신도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수영장. 정숙은 레인을 힘껏 밀어나갔다. 팔팔 호흡. 물속에서는 여전히 아무 생각도 따라오지 못했다. 오늘 1000m 가봐요. 박금내의 말. 정숙은 벽을 찼다. 8번, 10번, 12번. 허벅지가 타들어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16번. 그리고 18번째 터치. 1000m. 정숙이 수경을 벗으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웃었다. 물속에서 크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엄마, 수술 날짜 잡혔어요. 3주 뒤. 보호자 필요. 정숙은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내가 가야 하는가? 그 질문이 조용히 떠올랐다. 걱정.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 내려줄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정숙은 휴대폰을 뒤집어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다. 오늘 당장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이미 자신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찻잔에서 김이 올랐다. 정숙은 창가에 앉았다. 내일도 수영장에 갈 것이다. 물속에서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질문에도 자신의 방식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다. 7챕터
수술 날짜가 3주 뒤로 잡혔다는 말을 들은 뒤 정숙은 며칠 동안 그 질문과 함께 살았다.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낮에는 수영장에서, 오후에는 서예 수업에서,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그 질문은 늘 곁에 있었다. 물속에서만 잠깐 사라졌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다시 돌아왔다. 무거운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사실 정숙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가 두려웠다. 병원에 간다는 것, 그것이 혹시 제철에게 돌아가는 신호로 읽힐까? 그것이 가장 먼저 마음에 걸렸다. 제철이 오해할 수도 있었고 혜진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정숙은 그 무게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에서 붙잡는 것이 있었다. 수술 전날 밤, 저 사람이 혼자라는 것, 내일 자신의 가슴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마주할 밤, 그 밤을 떠올리는 순간 정숙의 마음이 멈췄다. 미운 사람이었다. 40년 동안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정숙이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럼에도 그 밤을 저 사람이 혼자 버틴다는 생각이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다. 정숙은 인정하기로 했다. 이것이 40년의 정이라는 것을. 수술 사흘 전 저녁, 정숙은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병원에 가려고. 잠깐의 침묵. 결정했어? 응. 돌아가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근데 그냥 혜진이 혼자 버티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 미숙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한 가지만 확인해. 응. 그 결정, 제철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그래야 할 사람이라서야? 정숙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둘 다야. 잠시 후 미숙이 말했다. 그런가? 그게 내 답이야. 정숙은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혜진아, 엄마가 수술 당일에 가도 될까?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엄마 진짜요? 고마워요. 진짜로. 그 짧은 문장이 정숙의 결정을 조용히 붙잡아 주었다. 수술 전날 밤, 정숙은 병원을 찾았다. 병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는 환자복을 입은 제철이 천장을 보고 있었다. 어깨가 작아 보였다. 정숙이 문을 두드렸다. 제철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정숙은 처음으로 보았다. 제철의 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왔어. 낮은 목소리. 정숙은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많이 무서워요? 제철이 짧게 말했다. 아니,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고마워. 온 것. 그 말은 짧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주 드문 문장이었다. 정숙은 담담히 답했다. 괜찮아요. 잠시 후 제철이 물었다. 오늘 밤 있어줄 거야? 정숙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은 혜진이랑 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수술 끝나고 잠깐 들를게요. 그 말만으로도 제철의 얼굴에서 힘이 조금 빠졌다. 엘리베이터 앞,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정숙은 딸의 어깨를 안았다. 그 순간 정숙은 알았다. 오늘 분명히 흔들렸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흔들리면서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수술 당일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수영장에 갔다. 오늘은 거리를 재지 않았다. 그저 물속에 있고 싶었다. 물속에서도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건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었다. 함께 안고 가야 할 감정이었다. 오후, 수술 대기실. 혜진의 손은 차가웠다. 아빠 무서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잘 될 거야.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 지켜야 할 마음에 가까웠다. 오후 2시 30분.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술 잘 됐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혜진이 무너져 울었다. 정숙은 울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살았다. 그 사실이 먼저였다. 회복실 이후 병실. 마취가 덜 깬 제철이 속삭였다. 왔어? 왔어요. 잠시 후. 고마워. 정숙은 한 발짝 물러서 딸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지금 저 자리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아프지 않았다. 혜진이 잠깐 나간 병실. 제철이 낮게 말했다. 내가 나한테도 화가 나. 그리고 이어진 말.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서.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 말 20년 전에 들었으면 우리 달라졌을 거예요. 긴 침묵. 그래도 너무 늦었잖아. 정숙이 말했다. 늦은 것과 의미 없는 건 달라요. 잠시 후 제철이 물었다. 같이 못 살 거지? 네. 짧고 분명한 대답. 그러자 제철이 말했다. 그래도 오늘 와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로 고마워. 병원을 나서며 정숙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가벼웠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서가 아니었다. 무거운 것을 안고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와 보리차를 우려 창가에 앉았다. 가로등 아래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생각했다. 오늘 잘 왔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아서도 잘했다. 측은함과 귀환은 다르다. 사랑했던 사람의 고통에 응답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는 함께 가능하다. 오늘 한정숙은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의 문자. 엄마 아빠 지금 편하게 자요. 정숙이 답장을 보냈다. 수고했어, 오늘.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구수하고 따뜻했다. 창밖에서는 봄 꽃잎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한정숙, 65. 흔들릴 줄 알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리로 끝내 돌아오는 사람.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단단하게 완성했다. 8챕터. 수술 후 2달이 지난 초여름이었다. 6월의 햇살이 골목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침 수영장을 다녀오는 길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5월까지는 선선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두꺼워지고 있었다. 여름이 오고 있었다. 정숙의 하루는 여전했다. 월수금 새벽 수영장, 화목 오후 서예 수업. 그 사이 시간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채웠다. 도서관에 가고 공원을 걷고 이순옥과 박금내와 국밥을 먹고 혜진은 격주로 내려와 하루를 함께 보냈고 미숙과는 한 달에 한 번 만나 밥을 먹었다. 일상은 단단해져 있었다. 제철은 퇴원 후 혼자 집에서 회복 중이었다. 혜진에게서 간간히 소식이 들어왔다.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있다는 것, 식사를 조금씩 늘리고 있다는 것, 이제는 동네를 한 바퀴 걷기 시작했다는 것. 정숙은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생각했다. 잘 됐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다. 병원 이후 제철에게서 문자가 한 번 왔다. 잘 있어? 세 글자였다. 정숙은 한참 바라보다 답했다. 네, 잘 있어요. 제철 씨도 잘 회복하세요. 그 이후로 연락은 없었다. 정숙도 먼저 하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두 사람 사이 적절한 거리였다.
6월 둘째 주 수요일 아침, 수영장 탈의실에서 박금리가 거울을 보며 말했다. 정숙 씨, 요즘 제일 좋아 보여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때랑 눈빛이 달라요. 그땐 어딘가를 찾는 눈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앞을 보는 눈이에요. 정숙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65의 얼굴.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있었다. 그런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어딘가를 향해 떠다니는 눈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정확히 보고 있는 눈. 1년의 시간이 만든 변화였다. 박금리가 물었다. 전 남편 수술 때 병원 간 거 후회해요? 정숙은 바로 답했다. 아니요. 왜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게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억울해도 아픈 밤을 혼자 버티는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박금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됨됨이에요. 정숙은 웃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 오후 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 하반기 전시회에 정숙의 작품 5점을 요청했다. 작년보다 늘어난 숫자였다. 특히 자유 앞에 오래 서 있는 관람객이 많았다고 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에게도 닿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멀리 이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미숙에게 전화가 왔다. 나 요즘 좀 허전해. 정숙이 걸음을 늦추며 물었다. 어디가? 그냥 집이 너무 조용해. 잠시 생각한 뒤 정숙이 말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지금은? 정숙이 천천히 말했다. 지금은 조용한 게 나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됐어?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영하면서. 수영? 응. 물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시작이었어. 잠시 침묵. 그러더니 미숙이 말했다. 나도 배울까? 정숙이 웃었다. 배워. 같이 하자. 그날 밤, 정숙은 서의 책상 앞에 앉았다. 오늘은 글자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붓이 가는 대로 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한 글자가 떠올랐다. 살생. 정숙은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자유를 얻은 뒤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것. 순서가 자신의 삶과 닮아 있었다. 주말, 혜진이 아이들과 내려왔다. 좁은 빌라가 금세 시끄러워졌다. 민준이 뛰고 지아가 질문을 쏟아내고 혜진이 웃으며 잔소리를 했다. 정숙은 그 소란 속에서 웃고 있었다. 예전에 넓은 아파트 식탁보다 지금 이 작은 식탁이 더 따뜻했다. 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 만났는데. 그래.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할 것 같대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연락 오면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분명히 말했다. 근데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야.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게 제일 멋있어요. 며칠 뒤 아침, 제철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 말이 있는데 잠깐 만날 수 있어? 정숙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토요일 2시, 집 근처 공원 어때요? 답은 금방 왔다. 그래, 거기서 보자. 올 것이 왔다. 토요일 오후, 공원 벤치, 두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다. 제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평생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더라. 정숙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이번에는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내 욕구가 먼저였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잠시 후, 부끄러워.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 고마워요. 재철이 눈을 깜빡였다. 화 안 나? 정숙은 솔직하게 말했다. 가끔은 아직 억울해요. 그리고 이어 말했다. 근데 지금 이 말이 더 중요해요. 긴 침묵.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잠시 후 재철이 물었다. 잘 살고 있어?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응,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리하지 말고 운동 꾸준히 하세요. 재철이 피식 웃었다. 헤어지는 순간 재철이 말했다. 잘 살아, 정숙아. 정숙이 답했다. 재철 씨도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40년이 이렇게 정리되었다. 조용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문방구에 들러 새붓 하나를 샀다. 집에 와서 화선지를 펼쳤다. 오늘 쓸 글자는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 붓을 들었다. 천천히, 또박또박 글자가 완성되었다. 나, 한정숙.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신혼사진, 혜진이 태어난 날, 가족여행, 사진 속에는 분명히 웃고 있는 자신이 있었다. 정숙은 깨달았다. 그 40년은 전부 고통만은 아니었다. 행복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통째로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첩을 덮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 아침에도 수영장에 갈 것이다. 물속에서 팔을 젓고 발을 차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정숙은 몸이 힘들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40년의 결혼을 끝냈고 동시에 65의 새 삶을 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 억울함과 아픔을 딛고 수영장으로 갔고 붓을 들었으며 자신의 이름석 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가끔 너무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자신을 잃어가면서 지키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소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당신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